저는 이 전공이 서양 정치 사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경험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요. 다만 제가 정치 철학이란 관점에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요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조금 그 좀 의아스러운 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냉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종언, 뭐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이 했던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인 어떤 승리 이런 거를 선언한 지 불과 20년이 지나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주의 담론의 가장 큰 핵심은 위기 담론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뭐 이 위기 상황이다, 민주주의가 죽는다, 민주주의가 백슬라이딩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근데 굉장히 그 재밌는 거는 그 민주주의 위기 담론의 그 담론의 발원지가 어딘가를 보면은 그 대부분 유럽 아니면은 북미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그런 식의 경고음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민주주의 위기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오히려 그런 방증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 성행을 하는데 그것 역시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는 선진 단계에 다다랐다는 방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한국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고질적인 병폐들이 있고 고쳐 나가야 될 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련의 위기담론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문제의식 내지는 그런 경각심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라는 진단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은 건강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그 몸의 질환이 뭐 있다 없다 내지는 그 질환이 중하다 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우리 몸의 항상성, 호미오스타시스라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항상성이 깨져서 그런 질환이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때,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건강의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오작동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내재적인 절차를 통해서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관건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다라는 건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전전 정권의 무슨 국정농단이나, 뭐, 지난, 정권의,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를 탄핵이라는 헌정 절차를 통해서 그 다음에 포퓰리즘이 진짜로 있었다면은 그 포퓰리즘의 문제를 대통령 선거라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왔다라는 사실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우리 민주주의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모습은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공고화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느 정도 단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의 그 저널의 에디터를 맡고 있는 스테픈 해가드가 그 Korean Economic Institute Working Paper 시리즈로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밝혀낸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경험적인 어떤 연구일 거다 같은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해가드의 그런 학문적인 연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소위 디모크리시 인덱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국이 항상 그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20위 내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요. 특히 제가 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어떻게 나왔나 하고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오는 데모크라시 인덱스를 들여다봤더니 한국이 16위로 나왔더군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일본이 17위, 영국이 18위, 프랑스가 22위, 미국이 26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빼고 우리가 보통 하듯이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면은 한국보다 민주주의 인덱스에서 순위가 높은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세계 뭐 경제 규모 10위를 굉장히 자랑합니다만 사실 한국 민주주의는 그거보다도 높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어도 저는 괜찮은 수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위기담론에서 항상성의 담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왜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이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50년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현실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일 거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 특질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봤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가 그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비교해봤을 때 이게 얼마나 특징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혁명이라는 형태, 뭐 일종의 민주화를 겪었지만 결코 그 민주화의 결과가 민주주의로 가지 않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45년의 패전 이후에 외삽된 어떤 민주주의가 잘 정착은 했습니다만 그 민주적 제도가 정말 이 사회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린 그런 어떤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한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특질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 민주화의 결과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만큼 자리 잡게 됐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일종의 perseverance, 그러니까 일종의 지속성인데요.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민주화에는 사실은 많은 시련과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니까 중단 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죠. 사실은 이것도 동아시아의 다른 예를 봤을 때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올해 천안문 사태가 33주년입니다. 중국이 천안문 사태라는 어떤 민주화에 실패한 이후에 어떤 식의 민주주의의 퇴행적인 모습 내지는 일당 독재가 일인 독재로 전환하는 과정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일본도 뭐 여기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삽된 민주주의 제도가 1960년에 안보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가 더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다 알다시피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라는 것은 1960년 이후에 민주화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어떤 행보를 보여왔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한국은 사실은 48년 건국 이후에 여러 가지 셋백이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중단 없이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특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질은 요새 이제 많이 resilience 얘기를 하는데요. 탄력성이죠. 일종의 회복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동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서양과 비교를 해도 얼마든지 주목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소위 이 민주화 제3의 물결 때 같이 민주화가 됐던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퇴보, 뭐 유럽 안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뭐 AfD나
프랑스의 인민전선 같은 이런 것이 보여주는 그 일종의 그 극우 포퓰리즘. 영국의 브렉시트이나 뭐 제일 가까운, 뭐 제일 우리가 충격적으로 봤던 예는 미국의 트럼피즘 같은 게 보여주는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퇴보 현상.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이 됐건 포퓰리즘이 됐건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그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 독특하고도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민주주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한 몇 가지만 이제 그 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눈을 좀 바꿔서 한국 민주주의를 새롭게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독특하고도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은 물론 굉장히 이 정치학뿐 아니라 다학제적인 이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 것이고 이런 연구,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한국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뭐 제 전공인 이념이 가지는 어떤 보편적인 어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국 민주주의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질을 설명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내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요. 저는 지난 5년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위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반민주적 적폐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 이거는 다 한국 민주주의 이념의 오용이자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두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는 공고화의 단계를 넘어서 향상적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공통 기반 하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를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2050년까지 끌고 나갈 것인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발상의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그 원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역할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우리가 무슨 유럽과 서구 뭐 구미의 그 어떤 선진 민주주의와 비교해 봐서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떤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중에 우리가 보편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서 전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것이 저는 아까 뭐 박진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GPS라고 그러셨던가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